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학부모님들 상담 사례 간단하게 가끔가다 이제 정리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 상담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 이렇게 점검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남학생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문정중에 70점대 학생입니다. 문정중이 대전에 이제 3대 둔산동에 있는 중학교가 문정중학교, 탐방중학교, 삼천중학교 이렇게 세 가지 학교가 대전 시내 이제 중앙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이 세 개 학교가 거의 이제 비슷한데요. 네, 탐방하고 삼천 비슷한데 탐방 중학교가 그 옆에 이제 가격이 비싼 아파트 단지들이 더 많아서 탐방중이 더 중앙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정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정중은 수학 문제가 이제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문정중 수학을 단련을 하면 고등학교 가서 무난하게 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정중학교에서 그러니까 한 반에서 한 4, 5등 정도를 해도 이제 특목고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정중학교가 어떻게 보면 대전 수학을 중심으로 해주기 때문에 진학에 있어서는 이제 최고 효율성을 보이는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탐방중학교도 굉장한 진학률을 보이고 삼천중학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수학 문제는 문정 수학이 유명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정에서 수학을 70점을 맞는다는 것은 문정 중학교하고 동구, 대전의 외곽의 중학교하고 문정에서 70을 맞는다면 대전 외곽에서 85점을 맞습니다. 85점, 한 15점 차이가 나요. 85점에서 90점 사이를 맞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골, 논산이나 금산이나 이런 데하고는 얼마큼 차이 나냐면 요 85점에서 또 15점 차이 나갑니다. 15점. 15점이면 70점이네요. 70점. 그러니까 이 70점 맞는 애는 시골 가면 거의 다 100점 나옵니다. 시골에서 100점 나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화 보면 30점 정도가 30점 더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30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걸 쳤을 때 따라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문정중에서 70점이라면 시골에서 100점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아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수학학원을 조금 다녔었고, 그 다음에 집에서 방문 수학과에 일주일에 1시간씩 과외를 조금 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학적인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 수학을 공부를 못하거나 기초가 없거나 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했을 때 동아쌤 표현했을 때는 이거 공부 그 정도면 잘하네요. 이렇게 그럼 기본은 있다는 거죠. 극도로 잘하는 거하고, 근데 이제 기본은 충분히 있는데 상위권,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을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기본적인 자질은 있는데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변에 잘하는 애들 많으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학생은 인생의 전부는 공부 아닌데 학생의 전부는 공부일 수도 있으니까 공부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서열을 나누는 문화도 분명 존재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나? 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학생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문정중에서 70 정도 봤는데 그 전에 이래서 대전 둔산에 안 살았으면 외곽에서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올백 가까이
초등학교 때는 올백 가까이 맞았을 가능성이 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 충격, 성적에 대한 중학교 성적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본인이 70점 수준이 아니고 본인은 이제 거의 뭐 90점, 100점 수준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추상적인 꿈이 있었는데 이 추상적인 꿈을 구체적인 꿈으로 변화시켜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현재 70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슬프게도 성적이 높지 않으면 성적순으로 대학을 가고 성적순으로 직업을 받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받는 직업에 관해서는 꿈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학생의 부모님 말씀으로는 공부의 양이 적다고 얘기하셨는데 적다 많다는 게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얼마나? 그랬더니 한 달에 7권씩 읽는다고. 하루에 서너 권 읽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책 같은 경우에도 1년에 700권에서 한 1500권 사이 초중등 이 정도. 근데 이제 선행을 하게 되면 아니면 고등학교 거나 뭐 이런 거를 중학교 거도 선행을 하게 되면 이게 확 줄죠. 한 3 곱하기 나누기 한 3으로 나누는 정도, 4로 나누는 정도 이렇게 줄어버리죠. 이렇게 책의 양도 이렇게 상대적이고 공부를 많이 하느냐 못하느냐도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치나 뭐 이렇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는 초장기, 그러니까 장기도 아니고 초장기.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대비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학의 문제, 그쵸? 영어의 문제, 국어의 문제, 국영수를 세트로 보죠. 국영수 세트의 문제나 아니면 기타 책을 읽는가 하거나 아니면 기타 과목을 공부하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아니면 더 이렇게 초장기의 문제에서 가장 문제하는 기본적인 실력을 키울 것인가 내신 점수를 획득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신 점수에 얽매이게 되면 기본 실력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갈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실력이 쌓인 다음에 내신은 쉬운데요. 기본 실력이 없는 상황에서 내신 점수를 하면 근근히 그 파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장기를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짜고 있는가 장기 계획을 짜든가 아니면 당장의 시험을 목표로 하는가. 당장의 시험을 목표를 할 때 또 나뉩니다. 이렇게. 영수 점수를 중심으로만 하는가, 국영수 점수로 주요 과목, 남들이 말하는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가,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하는가.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기타 과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영수가 좀 덜 나옵니다. 기타 과목 다 무시하고 영수 중심으로만 한다고 치면 영수 점수만 살짝 오릅니다. 이렇게 점수가 오른다고 시험을 목표로 해서 점수가 상승되었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점수, 본인의 알 실력으로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점수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으로 점수를 올렸을 때는 이 점수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죠. 특히 첫 시험 같은 거, 시험을 처음 보거나 그럴 때는 전체 평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 부모님들께서는 영수 점수는 이제 곤두서죠. 나머지는 못해도 돼. 안 되죠. 전체 평균을 해서 본인의 학습, 전체 과목을 발라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상위권 경우에는 상위권으로 접어가려면 전체 평균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상위로 가려면, 최상위나 초상위로 가려면 그 전체 평균이 높은 상황에서 영수만이 문제돼야죠. 나머지 과목은 다 공부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랬을 때 이 영수 과목을 신경 쓰는 거죠. 안정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선수기로는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고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영수를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맞아 보이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나 봐요. 영수가 문제고 이건 언제든 해도 된다. 그 언제든이 불가능한 데가 많고 이 언제든 때문에 영수나 특히 국어회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나온 배경식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고 언제든 해본 경험이 없으면 전체 평균이 떨어져 있는 상태면 특히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는데 자존감을 충분히 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다. 나는 영어만 문제다. 수학은 문제다. 이렇게 확정 짓는 게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나는 공부를 못해. 이렇게 돼버리죠. 시험에 전체 평균이 떨어지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과목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전체 평균을 잡아서 하지만 장기 계획으로 영수는 짜줘야 되는데 시험이 장기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적어도 뭐 한 2년 후, 2년이나 3년 후의 것들, 초장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년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6개월의 계획이랄까, 아니면 한 학기의 계획 6개월이고, 아니면 2달의 계획이라든가, 최소한의 1개월, 그죠? 한 달의 계획은 이제 시험 목표가 되겠네요. 그러면 2개월도 시험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장기 계획을 조금 반영할 수가 있고, 최소한 이제 6개월의 계획. 짜야 되는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험 한두 번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되면 장기 계획이 무너지고 그냥 시험만 그 아이 실력이 향상되는 것들을 해주고 플러스 그 다음에 시험 점수도 해달라. 그럼 당연히 그 아이가 가능하면 해주겠죠. 가능하면. 진짜 문제는 아이의 상태입니다. 아이 상태.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그쵸, 상담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아이의 상태를 측정해서 보지 않는 한 계획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부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아이의 상태를 보시려면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는 뭐 속수무책이다. 그러면 수기록, 손으로 기록을 얼마나 하느냐, 연습장을 얼마나 쓰느냐죠. 문제를 풀고. 3번. 이게 무조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암기를 얼마나 하느냐. 4번. 속수무책이죠.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책임질 줄 아느냐. 그런 거죠. 시간을 책임지고, 약속을, 숙제를 책임지고, 책임질 줄, 속수무책입니다. 속도. 엄마들이 속수무책이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속수무책이 있습니다. 속도를 높여야 필요한 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양을 다 못하니까요. 양을 다 하고 그게 질로 변환해야 되는데 왜 양이 많은지를 이해를 못하십니다. 왜 양을 많으냐면 한 과목도 교과서 그 다음에 자습서, 그 교과서 출판사에 나오는 그 교과서 출판사에서 나오는 평가 문제지.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한 다음에 유형 문제집, 심화 문제집, 기출 문제집, 그 문제집 시리즈. 그 다음에 요점 정리 암기. 그 다음에 실전 문제집 연습, 총정리와 같은. 그러면 1, 2, 3, 4, 5, 6, 7, 8인데 여기다가 기타 학교 노트 프린트, 학교의 노트 프린트, 수행평가물 9.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수업을 하겠죠. 수업. 그게 10회입니다. 최소한 한 과목이. 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10회인데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어느 정도만 하면 됐냐면 이 정도만,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한 권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은 이렇게 유형 문제집,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 심화 문제집을 풀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못할 만큼 응용이 많아집니다. 요점 정리하고 암기하고 거기다가 실전 연습을 안 하면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만큼 힘듭니다. 당연히 노트 프린트 수업, 이게 수행평가도 당연히 해야 되고 수업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학습량, 어머니들이
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학습량의 하나, 둘, 세 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100%에서 4배니까 400%. 400%가 한 과목당 400%가 늘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0%가 향상된 양을 상상을 해보세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속도로 양. 400%가 늘었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왜 그러나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니까 조금 어려워져도 같은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이 늘어나고 이 양이 늘어나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거를 눈으로 훑는 것보다 손으로 쓰고 적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쓰고 정리하고 쓰고 정리하고 풀고 쓰고 정리하고 풀고 쓰고 정리하고 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도 있는데 더 최상위 95점에서 100점 사이를 맞으려면 그 미세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퍼펙트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난이도가 변별력이 심한 게 나오니까. 특히 뭐 이래서 문정중에서 수학을 80점 받았는데 문정 수학을 중학교인데도 80에서 100점 사이를 맞겠다. 그렇다면 거의 고등 수준도 훑어봐야 되고 심화는 거의 다 풀어보셔야 돼요. 심화 문제죠. 근데 물리적으로 그 70점 맞은 학생이 이 심화 문제를 다 풀거나 고등 부분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제한 부분을 암기해서 하고 내신은 딱 고정돼서 일정 수준밖에. 고등학교랑 거의 비슷합니다. 문정 수준이면. 문정중 수준이면 문정에서 반에서 1, 2등 뭐 1, 2등 하면 서울대를 거의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죠? 그다음 문정에서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들면 서울권으로 100% 갑니다. 서울권으로 인서울로. 그런 상황이니까 뭐 반에서 문정에서 한 7, 8등을 했어도 나중에 연고대 가고 서울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물리적 시간을 확인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단계적으로 자신의 공부, 학습의 스케줄이나 방향성을 잡고 그런 다음에 학습 누적 기록부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시간 계획을 짜면서 서서히 해나가고 이 생활 템포 자체나 공부 학습 태도를 야자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준 정도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80점 이상, 문장 중에서 80점 이상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80점, 설령 기타 과목으로 80점을 맞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성장의 한계치가 빨리 온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문자를 받고 제가 이제 어머니 고민하시는 거 너무 공감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학생이 준비가 안 됐고 공부를 아직부터 해야 될 거라는 이 준비가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 심리 상태죠. 심리 상태. 이 심리 상태하고 플러스 학생의 성격 이게 이제 좌우가 되게 많이 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느긋하는 속도가 늦고 심리 상태로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이게 멘탈 싸움입니다. 그 멘탈과 이 성격. 멘탈과 성격이 준비 딱 하고 이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퍼펙트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최후의 기준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돼. 근데 그 안에 학생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넓어야죠. 이전에는 이만큼을 학생을 자율권을 줬다면 더 넓은 자율권을 주지만 여기가 아주 단단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 학원은 꼭 다녀라. 아니면 영어는 수학은 꼭 이만큼씩 풀어라. 나머지는 네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 진짜 자유를 줘야죠. 근데 쉽지 않죠. 성격에 따라서 자유를 주면 요 안에서 펑펑 놀아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걸 놀지 않게 학습할 수 있는 이렇게 최후의 기준과 플러스 알파로 여유가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최후의 기준과 여유를 주고 두 번째는 환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방 만든 이유도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가방 메고 저한테 온 다음에 10시나 뭐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8시 반에 보내는 애도 있죠. 그래서 7시에 보내는 애도 있고. 그럼 3시에 시작해서 견뎌낼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조금씩 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스스로 터득하고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게, 이게 자기주도인데, 자기주도를 하더라도, 자기주도 혼자, 자습하고 다릅니다. 자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혼자 그냥 푸는 거고, 그쵸? 자습하고 자기주도는 다릅니다. 자기주도는 자신이 결정을 해서 자신이 이걸 해야겠다는 걸 인식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습과 자기주도 똑같은 말인데, 말만 좋아진 거예요. 자습이에요, 자습. 자습을 어떻게 계획을 짜고 효과적으로 하고 무엇부터 하고 이런 순서를 도와주는 것이고 이게 자기주도 학습 코칭을 하는 거고 또 이 자습을 했을 때의 결과물을 틀린 거 모르는 거를 질문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그죠? 그래서 이 자습이 효율적으로 계속 자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드백 뭐라고 백업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틀린 거를 모았을 때 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 자습을 나갈 수 있게 해주느냐의 문제지 자기주도 학습은 똑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자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3번 저 최후의 기준 여유도 주고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길게 생각하세요. 길게 생각하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시고 작은 성취를 하던 애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뻐하시고 작은 것도 그러하면서 교육이 이제 학생마다 다 달라요. 심리 성격이 다 다르니까 성과도 다 다르고요. 이게 공부를 해서 동기를 매일 집어넣어도 집어넣는 동기하고 자신의 동기가 다른데 언젠가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 깨주면 굉장히 고마워요. 이게 질탁동신데 질탁동신 이 알이 언제 깨고 나오고 싶은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때 깨고 나올 때 이때 온도도 유지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품어주는 거죠. 알이에요. 아이들은 알. 이거 아이가 안 깨 그러면 밖에서 다 깨면 그냥 프라이드만 돼요. 새 안 돼요. 새.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인 새를 만들려면 얘가 나오고 싶을 때 나와야 얘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럼 나오고 싶을 때 얘가 없는데 어떻게 그때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항상 어떤 상황이든 사람과 사람이 관계는 점수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 교육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염두해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어쩔 수 없냐면 진행돼 왔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살아온 과거의 흔적들이 현재 뭉쳐진 건데 만약에 중2까지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6개월 하고 1년 한다고 탁 변할까요? 변할 가능성이 있으면 준비된 애는 금방 변하겠죠. 금방 효과를 보고. 그렇지만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느냐. 그러면 글쎄요. 공부가 성실성에 톡 있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환경 속에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다치지 않고 아이가 그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그 상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 그런 남아있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야겠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들 그러세요. 아이들 오면 아이들을 자극해서 그거를 더 그 다음 단계를 나가기로 이렇게 이제 너 언제 공부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3년 물어보고 1년 후에 한대. 또 1년 후에 한대요. 그러면 그 전에 네가 말했던 공부한다고 시작한다는데 할 생각 있니? 그러면 6개월 더 쉰대요. 한번 해보겠대요. 그때 한번 해볼 때 부담감을 확 줄이고 스스로 조금씩 더 하게 할 수 있게.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면 겁내요. 공부 자체를 한다는 건 할 수 있을까?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환경을 만들어주면 거의 다 해요.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왜? 옆에 아이들 공부하고 자기도 하다 보면 그냥 하다 보면 하게 돼요. 힘든지 모르고. 일할 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방학 캠프로 12시간을 하게 되면 그 20년 동안 한 아이들이 모두 다 거의 다 그 캠프하면 재밌다고 하고 많이 했다 그러고, 보통 중1 애들이 자기 1년 공부한 6개월 공부한 거 한 달에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럼 너 할 수 있잖아. 그럼 돌아가서도 하면 좋지 않겠니? 뭐 가면 또 흐트러져요. 환경을 그렇게 완벽하게 공부 중심으로, 모든 거를 공부 중심으로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건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학습법 캠프 다른 데서 와서 공부하고 동기유발하고 뭐 마음 가지고 와요. 그게 이제 그런 학습법 캠프도 있는데 그걸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러면 노트도 이렇게 써봐 해서 10가지 20가지를 해봐야 되고, 밑줄치기도 이렇게 해봐 해서 진짜 해봐야 되고. 그 학습법 캠프가 동기유발이 아니라, 그 동기유발 학습법 캠프 오는 순간에 동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해보는 시간에 대해 하나하나를. 그래서 제 방학 때는 아이들한테 그런 다양한 방법, 한꺼번에 막 4시간 동안 영어 해보기, 하루 종일 영어 해보기, 정리해보기, 써보기, 문제 풀기.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 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머니들이 말하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공부 방법을 모르기보다 공부 자체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심리 환경, 그 다음에 시간 환경, 그렇죠? 장소, 공간 환경, 시간 환경, 그렇죠? 그다음에 심리 환경, 그리고 부모의 기대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거죠. 공부 방법이 간단하면 돼요. 그냥 읽기만 해도 됩니다. 읽기만 해도, 읽는 방법만 해도, 이게 뭐 수십 번, 50번 읽는다 그러면 일정 점수 나오죠. 그러다 보면 답답하면 쓰겠고, 그러다 보면 정리할 거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 발전을 하고, 그 주워 들은 거, 주변에서 들은 공부 방법만 해도 굉장히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해본 학생은 모르죠. 안 해본 학생은. 실제로 이제 밑줄 쳐야 되고, 몇 번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뭐를 밑줄 쳐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알려주는데, 이 공부 방법은 2%면 2%. 한 10%라도 쳐도 넉넉하게. 그러니까 93점까지, 그럼 7% 잡을까요? 93점까지는 그냥 공부하면 맞습니다. 누구나. 93점에서 100점 맞을 때, 이때 공부 방법이 더 많이 필요하지. 왜? 시간의 효율적으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니까. 이거는 안 해서 못 맞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정중 수학 70점. 여기까지는, 그렇죠? 안 하면 못 맞죠. 근데 했어도 70점 공부한 거 맞습니다. 70에서 100점 사이를 맞는다면, 아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고등 수준의 본격적인 본결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지,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아이가 어른의 시각으로 본 거죠. 시간을 주면 충분히 아이가 나 하겠다고, 공부 시작하겠다고 라고 사인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화 주셔서 정중하게 문자로 상담 요청하시고, 상담 끝난 다음에 문자로 굉장히 정중하게
상담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셔서 제가 작정하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찍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면 아이에게 물어보고 아이랑 일정을 짜고 아이의 생각에 맞춰서 분명히 안에서 아이가 톡톡 나가고 싶다고 깨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돈산동 동화쌤입니다.